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 먼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약한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약한 하락세라는 건 포인트 기준으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하락으로 마감이 되긴 했지만 굉장히 보합권에서 폭이 크지 않은 채로 움직임을 보이다가 마감이 됐다는 뜻입니다. 특히 좀 하락한 업종들을 살펴보면 경기 방어주를 통하는 업종의 하락세가 컸는데요. 이런 뉴욕 증시 영향이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전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늘 꽉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빅 이벤트를 앞두고 국내외 할 것 없이 거의 다 관망세로 좀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간밤에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상황 먼저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미국 3대 지수가 일단 약보합선에서 이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 지수는 0.47%, 그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0.2%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0% 하락, 아주 미미한 마이너스 0%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대적으로 0.7%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다우나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번 주 26일 있죠.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좀 바뀔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해지면서 관망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파월 의장이 대화론 자체가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이다라는 게 우세한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다라는 또 그런 기대감도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연준 이사나 지방 연은 총재들이 계속 매파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파월 의장도 아마 매파적 발언이 할 것이다라는 게 좀 더 우세적인 그런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저께 이제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는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글로벌의 복합 PMI 지수는 45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전월 대비 2.7포인트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서비스 PMI 지수가 44.1%를 기록을 하면서 전월 대비 3.2포인트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직후인 2000년 5월 이후에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PMI 지수가 50을 넘지 못한다라는 거는 향후에 경기가 좀 부진해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리치몬드 제조업 활동 지수도 마이너스 8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 마이너스 5를 하회를 했고요. 7월달 신규 주택 판매 건수도 예상보다 하락폭이 큰 전월 대비 12.6% 하락한 51만 1000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2016년 1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주택 관련된 부분이 경기가 급격히 좀 악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지속 가능성이 확산되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을 기준한다라고 하게 되면 3.061%를 기록을 하면서 전일 대비 2.6bp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 패드워치가 9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 확률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50bp랑 75bp랑 비슷한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50bp는 53.5%, 그다음에 75bp는 46.5%를 기록할 만큼 아직까지는 50bp 인상 확률이 소폭 높은 그런 상황이지만 계속 앞으로 나오는 지표나 그다음에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에 따라서 또 언제든지 확률은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은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전일 이제 WTI 원유 지수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93.58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일보다 3.56% 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 장관의 원유 공급 감축 발언으로 인해서 향후에 사우디가 원유를 감산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제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에너지 재고 감소 전망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사우디가 갑자기 이제 감산 얘기를 꺼낸 이유는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란 핵 합의시 아마 이란이 원유 수출을 재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란과 사우디 간의 이런 이제 종교적인 그런 이제 갈등이 다시 이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하고요. 또 이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을 내년에는 사상 최대치로 증산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우디의 경고 그런 메시지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이 아직까지는 좀 큰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오페크 플러스 회의가 9월 5일 날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때 어떠한 형태의 그 원유 증산 또는 감산이 이루어질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는 어저께 소폭 하락을 하면서 108.54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전히 높은 그런 수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아마 달러 인덱스가 소폭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금일 원 환율 같은 경우도 소폭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 원달러 환율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질문을 좀 드리자면, 물론 소폭 오늘 하락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돌파하는 등 정말 천정부지로 좀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도 리스크 관리를 강조를 했고 외환 당국도 구두 개입에 나선 상황인데 어느 정도까지 이러한 현상이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달러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도 다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짚어주신다면요. 네, 전일 원달러 환율이 1,345.5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2009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기록, 가장 높은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 도어 스텝에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외환당국 당 관계자들도 일단 워낙 약세에 대한 이런 부분에 계속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약한 그런 흐름세가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달러 강세는 국내 원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통화 전체적으로 지금 약세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달러 인덱스가 어저께 소폭 하락은 했지만 전일 같은 경우는 109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2002년 7월 이후에 최고치 수준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유럽의 전체적인 통화들이 하락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의 통화 비중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유로화가 57%, 그다음에 일본 엔화가 13.6%, 파운드가 12%, 캐나다 달러가 9%, 스웨덴 크로나가 4%, 스위스 프랑이 3.6% 이런 이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엔화를 제외한 나머지 86% 정도가 유럽 통화에 같이 연동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통화가 약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 인덱스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올해 한 해만 해도 약 13%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 올해 이제 반대급부적으로 하면 14% 정도 지금 절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원화 같은 경우도 지금 13.5% 절하가 돼 있고 엔화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절하폭이 커서 19% 정도 절하돼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건 이런 유럽의 경제 상황과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유럽이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 우려로 인해서 이제 상당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공급을 감축을 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상당 부분 올랐습니다. 작년 대비 동기 대비 10배 가까이 지금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지금 러시아가 7월에 이어서 9월 1일부터 3일까지 추가적인 점검을 이유로 인해 유럽 지역의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이 됐다, 공급이 됐다가 지금 계속 반복이 되면서 향후 이제 4분기 이후에 동절기에 들어가면서 난방 수요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천연가스 공급 중단에 대한 그런 우려가 지금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ECB는 지금 통화를 긴축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ECB가 통화 긴축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7월달 유로존 물가 상승률이 8.9%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유로존 창설 이후에 최고 기록을 지금 경신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뤄진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 둔화 조짐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럽 중앙은행인 ECB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서는 이렇게 그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을 알면서도 지금 통화 긴축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월달 ECB 기준금리가 인상을 하면서 0%로 기준금리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 ECB 통화회의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ECB가 금리를 올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유로존 내에 이제 취약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취약 국가들의 그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관련 국가들의 재정 부실이 에 따른 이제 재정 위기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이제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을 위해서 TPI라는 제도를 지금 실시하고자 이제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재정 부실 국가들의 채권을 무제한 매입을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이제 금리가 상승을 했었던 특히 이제 남부 유럽 국가,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 그리스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이런 채권 매입으로 인해서 채권 금리가 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인 그런 이제 처방에 불과한 거고요. 각 국가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재정 위기 가능성은 다시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유로 지역의 경제 불안으로 인해서 달러와 유로 간 그 비율인 이제 1대1 비율인 이제 패러티가 이제 붕괴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전일 1유로당 지금 0.99달러로 하락을 99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유로존 외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인플레이션 우려감으로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 이제 시티그룹이 영국이 내년 1분기 CPI 성장률을 18%까지 상승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파운드화도 지금 전일 1.1833달러로 2003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지금 같이 지금 이제 그 경기 둔화가 되고 있는 걸로 이제 걱정이 되는 지역이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도 이제 올 상반기 코로나 봉쇄 그리고 최근에 가뭄에 따른 전력난 등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중국 정부의 GDP 성장률 목표치인 5.5%는 일단 물 건너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GDP 성장률이 2.5%에 불과하기 때문에 5.5%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올해 중국 GDP 성장률을 지금 3% 내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런 이제 GDP 성장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지금 기준 금리 격인 이제 LPR 금리를 최근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물 같은 경우는 3.65%로 기존보다 5bp를 하락을 했고요. 5년물 같은 경우도 4.45%로 15bp 인하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내에서는 중국 경제가 그만큼 더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이 좀 팽배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위안화도 약세가 좀 더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지금 달러 강세는 좀 더 이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강달러 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달러 강세는 아마 좀 더 이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중에서 상대적으로 미국 경제가 가장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마 지금 추세라고 하게 되면 기준금리는 아마 내년 초까지도 이어질 걸로 예상을 본문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 강세도 그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이제 원달러 환율도 지금 1,400원에 대한 우려가 지금 커져 있는데 1,400원까지는 못 미친다라고 해도 그 근처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국내 환율은 달러 인덱스에 대한 영향도 미치겠지만 위안화 약세도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대중 국내 같은 경우 중국 수출 비중이 30%에 25%에 이를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 경제 움직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경제가 둔화가 현실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원화 절하폭도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당국 입장에서도 원화 약세의 추세적인 변경보다는 속도 조절에 방점을 찍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달러 강세에 따라서 원화 약세 부분은 일정 부분 절하가 용인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보다는 원화 절하의 속도를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원화가 약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상당히 커지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국내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화의 약세는 수입 가격을 인상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최근 높아진 이제 물가 상승률에 더욱 상승을 부추기는 그런 역할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원화 약세로 수입 제품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6%대의 물가 상승률이 7%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하반기에 원재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최종적인 제품의 추가적인 가격 인상 가능성도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일 기사 내용으로 나왔듯이 농심이 라면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국내 물가를 계속 올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이렇게 이제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물가 안정을 위해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여건상 경기 둔화 우려감 때문에 지금 베이비 스텝 수준에서 인상을 머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만약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빅 스텝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 최근에 이제 원화가 이제 약세를 보이면서 수출 기업 중심으로 실적이 좀 개선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감은 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내 원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모든 이제 통화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원화 약세로 인한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조금 접어두시고 종목을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달러 환율의 영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 모셨습니다. FP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정말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리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는 기관이 그렇게 많이 팔았어요? 예, 어제 좀 기관이 좀 속절없이 많이 팔았던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양시장 6월 이후에 거의 처음으로 5일 연속 좀 하락하는 좀 모습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월간 기준으로 하락 전환된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도 외국인이 조금은 좀 매수를 해줬습니다만 네. 좀 기관, 특히 연기금이 지금 코스피에서 많이 좀 매도를 하는 특히 일주일간에 좀 봤을 때 좀 매도 양상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연준의 좀 긴축
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좀 부담감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9월 FOMC에서 좀 인상폭이 75bp 확률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올라가고 있다, 확률도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사실 미국 부채가 한 30조 달러 정도 되는데 가계 부채가 이제 15조가 좀 넘어가면서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비용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또 이제 긴축의 또 대차적 축소까지 좀 확대가 되는 시작,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좀 경기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뭐 천연가스 급등, 뭐 원유는 사우디 감산 이슈들 이런 부분들이 더해지면서 사실 주가에 좀 상당히 좀 부담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여기에 또 이제 환율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환율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고 하면 어제 이제 1,340원을 뚫어내는 좀 모습이 좀 나왔는데, 일단은 오전에 당국이 좀 투기 거래 모니터링을 하겠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면서 살짝 좀 주춤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다만 좀 위안화 환율이 좀 상승하고 달러 강세가 좀 계속 지속이 되면서 다시 올랐던 모습. 또 이제 그러니까 어제죠. 오후 2시쯤에 이제 또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를 좀 공격한다는 어떤 그런 좀 뉴스까지 또 같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이제 환율이 급격하게 좀 올랐던.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1,345원에 좀 마감하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사실 환율이 제가 볼 때는 좀 상당히 좀 중요한 위치에 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340원을 좀 넘어가게 되면 사실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상당히 주춤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좀 환율에 대한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 환율 관련돼서 앞서서도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나마 현물 시장에서는 좀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그나마 그 정도 낙폭을 계속 유지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만, 어제는 기관이 좀 물량을 내놓는 모습이었고 이후 환율 흐름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체크해 보아야 될 것 같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 통해서 FP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섹터 분석을 미리 해주시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종목들이 다 잘 갔어요. 그래서 이번엔 또 어떤 섹터를 봐주시려나 궁금했는데 지난주부터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오늘도 원전주 준비했다고요? 네, 일단은 좀 출연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좀 원전에 대한 리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원전하면 딱 떠오르는 좀 대장주가 있어요. 저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시장이 좀 힘든 상황에서도 그래도 좀 선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뭐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수주와 관련된 부분들 뉴스가 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으로 화두가 뭐냐면 지정학적 리스크, 뭐 기후 변화에 따른 탄소 중립, 여기에 이제 차세대 이제 친환경 차세대 에너지원 관련돼서 좀 수요가 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어떤 관심이 같이 좀 집중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2026년까지 가스터빈, 뭐 신재생에너지, 수소, 차세대 원전 같은 4대 성장 사업의 어떤 수주 비중을 이제 60% 이상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벌써부터 좀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상반기에 연결 기준 매출을 보게 되면 뭐 매출 같은 경우 6조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5천억이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년 대비했을 때 지금 매출 같은 경우는 45% 이상 뭐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일단 상당히 좀 특징적인 게 좀 수주량이 좀 상당히 쌓여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에너빌리티 쪽 부분 같은 경우는 수주가 지금 뭐 1조 원을 좀 넘어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상반기만 보게 되면 이미 뭐 3조 원까지도 올라간 상황입니다. 뭐 이제 사우디 이제 아람코 쪽에서 1조 원 정도, 그다음 뭐 독일 쪽 플랜트 쪽에 대한 부분들, 뭐 이제 또 우리나라 보게 되면 제주 한림 해상 풍력 기자재까지 뭐 3조 원이 좀 넘어섰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올해 지금 이제 좀 넓혀서 보게 된다면 하반기까지 넓혀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수주 규모가 7조 9천억 정도, 약 한 8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선 협상 대상자죠. 지금 중동 해수 다마, 이제 복합 화력 쪽, 이제 이집트 원전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 좀 수주가 상당히 높고요. 이 지금 프로젝트가 2조가 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수주가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지금 목표하고 있는 수주 규모를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하반기에 SMR 관련해서 또 여전히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또 원전에 관련해서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를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올해 지금 7조 9천억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반기 기준 봤을 때 지난 3년간 지금 14조가 넘었죠. 지금 3년치 먹거리를 확보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실 시장이 좀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지금 여전히 뭐 외국인, 뭐 투신, 모험, 연기금의 좀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지금 8월 5일부터 한 18,000원대 후반부터 좀 담고 있는데 여전히 좀 업사이드가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원전주의 어떤 대장주가 움직인다고 하면 제가 좀 말씀드렸던 밑에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도 같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에 대해서 지난주 이제 전화 연결을 통해서도 또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출연하신 만큼 원전주에 대한 리뷰 다시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쭉 들으니까 정말 앞으로 유망할 종목일 것 같습니다. 대장주가 움직인다면 아래 있는 원전 관련 다른 종목들도 움직일 확률이 또 커지기 때문에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주가를 보니까 6월 달부터 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가격선은 적정한 겁니까? 저는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아직은 시작을 하지 않았다. 시작도 하기 전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월 달에 한번 시세가 크게 나왔죠. 네. 이제 윤석열 정부 관련돼서 1차적으로 좀 테마로 움직였고, 이제는 2차적으로 제가 볼 때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 정책 모멘텀을 어떻게 받은, 또 이제 현 정부의 아이덴티티가 원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러한 측면을 봤을 때 원전주가 흔히 말해서 지금 이 정부 내내 한 번쯤을 좀 어떻게 보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좀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좀 더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전까지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짧게 저희 오늘장 작전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일단 뭐 잭슨홀 미팅까지 제가 볼 때는 변동성 계속 네.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좀 증시의 변동 요인들은 사실 이미 좀 반영된 재료라는 점, 이런 점이 어떻게 보면 낙폭을 축소할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좀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주가에 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분도 계속 체크해봐야 되지 않았고, 결국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 수급으로 같이 이어지는 부분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환율과 수급에 대한 체크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의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들, 또 이제 신용 잔고가 줄어드는 종목들에 대한 체크는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작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과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네,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지 체크를 하고 넘어와야 될 것 같은데요.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상황 어떤지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지난 주말에 보여줬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오늘은 전반적인 시가총액 전일 대비 2% 넘게 오르면서 마켓캡은 여전히 1조 달러 이상에서 견고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전일 대비 1.38% 소폭으로 다시 반등에 성공해줬지만 전주 대비는 여전히 9%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은 21,00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격과 관련해서 최근에 보여줬던 랠리가 말 그대로 반짝 상승 랠리였다라는 의견들도 이어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관련해서 매수를 주저하고 있는 현재 투자 시장에 관한 보고서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크립토 콘토의 저자인 빈당 같은 경우는 현재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고서를 통해서 발간을 했는데요. 최근 8개월 동안 스테이블 코인의 급증세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려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크게는 포착되고 있지 않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과 고래들이 조금씩은 매집을 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소 매집량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 조만간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풀이하고 있고요.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매수세가 이어져 줄 수 있을지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소 유입량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편 BS그룹 산하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6월 고객의 비트코인 매수량이 4월 대비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의 최대 은행이죠. BS 산하의 디지털 거래소가 있는데 이곳에서 최근 6월 달에 나왔던 비트코인의 매수세가 4월 대비 4배 가까이 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난 거래 건수의 90%는 매도가 아닌 매수였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6월 30일 기준으로 이용자가 DBS 커스터디 솔루션을 통해 보관 중인 비트코인이 2달간 30% 증가했다라는 수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고, 다만 같은 기간 동안 이더리움은 3%대 매수세를 확인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극심한 시장 변동성 속에서 투자자들은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거래하고 또 보관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다면서 앞서 DBS는 지난 12월에 DDEX를 출범하면서 디파이 관련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상품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비트코인의 가격과 관련해서 여전히 이야기가 많지만 또 채굴과 관련된 이슈들도 여전히 불거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 그리고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되려 에너지 소비량이 높아진다라는 우려도 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관련된 이슈로 늘 에너지 관련 문제가 부각돼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리서치 기관인 아케인 리서치 같은 경우는 이번에 비트코인 미래 에너지 소비라는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요. 해당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 사실 비트코인이 세계 에너지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라고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2040년까지 200만 달러에 도달한다고 해도 비트코인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지금의 10배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사실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0.36%에 불과하다라고 수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만약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도달한다고 해도 에너지 소비량이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반감기까지 고려를 하게 된다면 이 에너지 소모량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줄어들기 때문에 세계의 어떤 환경 문제로 이야기가 야기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에너지 문제가 사실 우리 시장에는 그렇게 큰 문제로는 자리 잡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더리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4% 반등해줬지만 일주일 전 대비 여전히 11% 가까이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662불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죠. 최근 이더리움의 주소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 수가 최근 3년 동안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0.01개 이더리움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소 수는 최근 4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최근에 이더리움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세력들이 늘고 있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기조가 확인이 되면서 공격적인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가 또 이더리움의 가격 하락을 야기하고 있지만 조만간 있을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 이벤트로 인한 가격 상승은 여전히 시장에 존재한다라고 풀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한편 또 이더리움과 관련해서 이 머지 이벤트 가격적으로 그렇게 큰 수혜를 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오가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투자 펀드인 코인쉐어스의 최고 전략 책임자죠. 멜텀 드리머스 같은 경우는 최근 CNBC의 스코크박스 인터뷰를 통해서 이더리움이 머지로 가격이 반드시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개인 의견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머지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확실하게 개선할 수는 있지만 이 기술적인 업데이트일 뿐 가격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현재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이 인플레이션 그리고 거시적인 환경을 고려했을 때 머지가 새로운 신규 투자자들을 많이 불러 모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머지는 소문을 사고 뉴스에 파는 뉴스세일 이벤트에 불과하다라고 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코인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와 4위 스테이블 코인 있고요. 큰 변동성 없는 가격은 일부에 고정돼 있습니다.
5위의 BNB 전일 대비 0.08% 하락했고 전주 대비도 5%대 하락대를 이어가면서 현재는 300불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6위의 바이낸스 USD 있습니다. 큰 변동성 없는 가격 99센트. 그리고 리플이 전일 대비 1.68% 상승으로 전환됐지만 전주 대비는 8% 이상의 하락세 보여주면서 현재 가격대 여전히 0.34달러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다가 전일 대비 2% 소폭으로 반등해줬지만 전주 대비 무려 17% 가까이 하락하면서 큰 폭의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에이다 관련해서 이 에이다의 창업자인 카르다노 에이다의 창업자인 찰스 호킨슨도 최근 이슈들을 놓고 좀 개인적인 감정을 좀 투자자들에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카르다노가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장점이 있다면서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에너지 효율량을 다시 한번 짚어내기도 했습니다. 카르다노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이 POW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암호화폐 중에는 월등히 좋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카르다노 검색 데이터 기준 카르다노는 비트코인보다 에너지 효율이 무려 6만 9천 배 이상 높고 현재 기존의 업체인 페이팔, 유튜브 그리고 넷플릭스보다도 더 좋은 에너지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에도 에이다 가격적으로는 크게 반영이 안 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위에 솔라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2% 올랐고 전주 대비는 17%대 하락대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35달러고요. 도지코인이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주 대비 20% 넘게 하락했습니다. 전일 대비는 1%대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가격은 지난 6월과 비슷한 0.06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도지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또 호재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도지코인과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어줄 수 있는 이 브릿지 구축 프로젝트인 블랙페퍼가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도지코인의 사용자가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디파이, NFT 등을 활용할 수 있는 W 도지 브릿지를 연내 출시하겠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러한 브릿지 프로젝트들이 나와준다면은 이 두 개의 코인 간 상호 작용될 수 있는 이 서로가 호환될 수 있는 기술이 도입되는 거기 때문에 이 도지와 이더리움 이 양 코인에게 모두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산형 브릿지는 기술적으로 또 매우 복잡하기도 하고 많은 해커들이 브릿지를 공격하고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이 사실 큰 리스크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검토하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면서 지난 2017년부터 그리고 올해까지 5년 동안 도지코인과 이더리움 브릿지 프로젝트를 준비한 만큼 연내에는 꼭 출시하겠다라고 좀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시간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불안전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특징주들도 있습니다. 이 텔레그램에서 발간하고 있는 톤이 이 NFT를 통해 20만 달러가 넘는 가격에 팔리면서 이 톤의 가격 상승도 덩달아 일어났었는데요. 이 텔레그램 설립자인 파벨 듀로프 같은 경우는 본인의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소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확장성과 속도 면에서 톤은 이러한 탈중앙화 세이즈를 수행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 톤 같은 경우는 안전한 스마트 계약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미래 시장의 기본 블록체인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라고 전했고요. 앞으로 몇 주 안에 텔레그램에 웹3가 추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듀로프의 발표 이후로 톤의 가격도 큰 폭으로 올라줬는데요. 이 2시간 만에 무려 20% 넘게 급등을 해줬고 현재 코인마켓캡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도 전일 대비 여전히 12% 넘는 상승 흐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약 한 달 만에 최고가인 1.36달러에 도달하기도 했는데 텔레그램은 암호화폐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적극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죠. 올해 4월 말에 톤 블록체인의 개발과 유지를 담당하는 톤 재단에서 텔레그램의 소프트웨어에 새로운 지갑 로봇을 제공한다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고요. 이런 기술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용자가 이제 앱 안에서 직접적으로 톤 코인을 구매하고 전송하고 또 거래를 수수료 없이 할 수 있게 제공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톤을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똑같이 굉장히 쉽게 코인을 전송하고 서로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추가적인
가격 상승까지도 이어져 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업계 주요 이슈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월가에서는 비트코인 그리고 크립토를 놓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비관적인 입장을 이어가고 있죠. 하지만 이런 월가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대거 도입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미 채권과 같은 각종 채무 증권을 이더리움과 같은 블록체인 기반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고요. 자체 블록체인 기반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도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JP모건 체이스도 오닉스라는 이름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행들의 각종 첨단 거래를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이 시스템들이 아직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빠르고 또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하고 있다면서 은행들 외에도 월마트도 블록체인 기술로 공급망을 관리하고 있고, 또 다른 부동산 업계 유명 회사들도 주택 소유 상황을 블록체인에 기반하면서 전반적으로 기술 관련해서 확장성이 이어져 가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제는 좀 더 자세한 종목별 대응 전략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태조 이방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최근 반등세를 이끌어 왔었던 관련된 종목들을 좀 축약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전 이렇게를 태조 이방원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게 하반기까지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좋을지가 궁금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사님 생각 어떠십니까? 일단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가 처음에는 실적이라든지 수주가 뒷받침되고 주가 같은 경우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많은 대중들한테 얘기가 나올 때가 주가의 고점 또는 조정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여기에 연결해서 3분기까지 실적이 좋을 수 있는 업종, 그다음에 연말까지 수주가 이어질 수 있는 업종, 이런 군을 체크해서 지금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이러한 업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어제 강했지만 추가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은 이러한 업종들도 함께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과연 매수를 하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비중을 줄여야 되는지, 그런 여부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태양광 모듈 업종은 3분기까지는 이익이 긍정적입니다. 2분기에 보여줬던 실적 체력 같은 경우를 월별 모듈 단가의 인상 부분을 반영을 해봤을 때 일단은 3분기까지 좋은 점이 있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실적 발표의 시간이 아직 갭이 남아있기 때문에 8월, 9월까지는 주가가 좋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원재료 가격이라든지 미국의 그다음에 글로벌적으로 지금 전력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계속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같은 경우는 3분기까지 아니면은 3분기 이후에 다음 분기까지도 아직은 긍정적으로 열려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는 해외 수주 같은 경우가 폴란드 중심으로 일단은 확정적이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을 하고 나서는 하반기에 추가적인 계약 여부, 즉 같은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 같은 경우를 통해서 추가 계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한 번의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여타 국가 같은 경우도 관련해서 인접 국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용하던 그런 노후된 부분 또는 개량이 되지 않은 부분에서 비용의 절감이라든지 그런 요소로 수주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연말까지 해외 수주를 염두에 두고 주가는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서 좀 확산을 해본다고 하면 원전 같은 경우는 방산과는 유사하게 멀티플을 높게 받고 있어요. 실적 대비해서 좀 밸류에이션이 눈으로 보기에는 과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전기술 같은 경우가 주가 수익 비율이 한 100배 정도인데
여기에서 과연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들이 예전에 많았었는데 그런 얘기가 들어가고 지금은 뭐 주도 업종군에 속해 있습니다. 즉 방산이라든지 원전 같은 경우는 고밸류에 사서 밸류가 낮아지는, 즉 해외 수주가 나타나서 이를 실적에 반영하는 단계에서는 주가가 선행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같은 경우에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차익 실현이라든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고, 원전 같은 경우는 아직 본격적인 해외 수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외 수주가 나오면 그때 가서 비중 축소라든지 그런 고민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결론이겠습니다. 여기와 연결해서 관련해서 하반기까지 조금은 실적에 대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그럼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볼까요? 네, 종목은 현대로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그 해외 수주와 관련해서 폴란드 K2 전차 같은 경우 최대 1,000대를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7월 25일에 보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한 번의 수주가 올해 한 방에 다 나가는 게 아니라 2024년까지 180대, 2030년까지 추가 450대 이런 식으로 해서 현지 생산 공급하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생산을 해서 납기가 되는 부분도 있는, 즉 기간을 두고 수주가 나가는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역산을 해봐도 한 10조 원에 해당하는 물량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매출 부분과 연결되는 시기의 텀이 있지만은 방산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수 있는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하반기 노르웨이 쪽의 수주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독일과 관련해서 노르웨이 같은 경우가 실제 제안서를 받았고 이 제안서를 통해서 납기를 맞출 수 있는지 여부인데 좀 쉽지 않은 구조다 보니까 현대로템을 통해서 수주가 나타날 가능성까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단가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더 우위에 있고요. 기술적으로 볼게요. 기술적으로 종목을 단계적으로 짚고 가는 이유는 지금 시장 안에서 밸류 같은 경우가 목에 차 있는 종목 또는 좀 고멀티플로 거래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수에 대한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니 기술적인 측면을 짚고 가보더라도 추세 상승 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올 때 주요 단기 이평선 또는 지지되는 이평선을 각자의 기준대로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 그 지지가 나오면 매수 편입하는 것도 이와 같이 추세 상승을 나타내는 종목 대응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26,5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로 현대로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가격 접근이 가능한 선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혹시나 이 태조 이방원 관련된 종목 중에서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시는 분들은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 그 안에서 조금 더 좁혀서 원전주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환율 이야기도 굉장히 저희가 많이 나누었었는데 환율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태조 이방원 안의 종목들을 좀 보면 원전주가 최근 또 강세입니다. 실적 대비는 비싼데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신다고요. 네, 전형적인 고밸류의 접근 종목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는 각 기업에 대해서 뭐 성장 주면 성장주 아니면 가치 주면 가치주 이 이분법적인 접근보다는 밸류를 통해서 접근할 기업이 있고 아니면은 밸류보다는 그 수주를 대입해서 이를 환산해서 어느 정도 상승이 가능한지 또는 지금 주가가 적정한지 그렇게 접근해야 할 종목 업종군이 있는데 원전 쪽은 그러한 업종이고요. 여기에서 해외 수주가 나타나면 주가는 빠르게 레벨업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각 종목 같은 경우는 30% 하루에도 30%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보이고요. 방산주의 흐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나오고 나서 방산의 수주를 보면서 그때 방산에 이러한 수주가 나올 때 편입을 할 걸 시장보다 강한데 지금이라도 편입할까? 그런 생각보다 원전과 관련된
업종을 연결을 해서 뭐 방산과 비슷하게 그런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종목별로 하나씩 추려서 접근하는 것도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종목은 일진파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제가 원전주들을 하나씩 짚고 갔는데요. 일진파워 같은 경우는 딱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스마트 원자로의 설계 경험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 원자로는 과거에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 하나의 프로젝트로 만든 그런 원전인데 이 원전 같은 경우가 소형 모듈 원전과 유사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기술력은 확보는 돼 있는 상황이고요. 소형 모듈 원전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수출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스마트 원자로의 설계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 주요한 그 파트를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의 매력은 주가 수익 비율이 15배 구간입니다. 원전주 중에서 밸류도 좀 낮은 구간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적극적으로 가격대에서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으로 가격 접근은 19,850원대에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 중에서 오늘 두 번째 특징주 일진파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원전 관련주들은 대부분 많이 올라서 가격 접근이 좀 부담스러웠는데 종목을 좀 꼽아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여러분들 함께 참고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종목 이야기의 글로원 파트너스 이상홍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이슈부터 종목까지 장전 전략 모두 세워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매매 시그널에서 장중 전략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